보험이 매각 불발 시에 파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되면 내 보험이 해지되냐? 자, 124만 명이 덜덜 떨고 있다. 자, MG인재 손해보험이 경영난 때문에 매각 추진이 되고 있는데, 자, 일단은 노조 반발이 있으면서 우선 협상 대상자인 메리츠화재가 실사가 지연되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금융당국에서, 자, 이렇게 되면 결국 기업 청산이라는 건 이제 파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124만 명 달하는 MG 손해보험 계약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자, 결국 이렇게 되면 뭐 1억 안보험 가입했는데 돈 날리는 거냐? 소비자들은 안절부절이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거냐? 좀 따져보면은요. 자, 메리츠화재가 12월 이제 MG 손해보험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사를 해야 되겠죠. 도대체 뭐 요 손해보험 이거 인수를 하면 내가 정상화를 시킬 수 있을 거냐? 또 돈을 벌 수 있을 거냐? 자, 이런 것들 실제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자, 결국은 이걸 진행을 이제 못하다 보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는 한 올 4, 5월쯤에 이제 매각을 해가지고 이제 매듭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 결국 이게 안 됐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예금보험공사에서 좀 세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실사 추진했는데 노조방해로 철수했다. 결국 못했단 얘기죠. 자, 향후 메리츠화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수를 포기할 경우에 금융당국하고 청산, 뭐 파산, 자, 이런 정리 방식으로 협의를 해나갈 결정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뭐 금융당국도 지금 뭐 청산 이야기를 또 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 MG손해보험이 실제 청산, 파산 절차를 밟는다 그러면 소비자 피해가 지금 불가피한 이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보험사가 이제 청산, 파산이 되면 자, 보험계약자는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해약 환급금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해약 환급금 받으려고 보험을 든 건 아니란 얘기죠. 특히나 지금 저축성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까지 있는데, 특히나 지금 뭐 이런 부분이죠. 자, 내가 20년 납으로 해서 100세 만기 상품으로 1억짜리 암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자, 지금 와서 이제 나는 20년 납 딱 하고, 이제 뭐 죽을 때까지, 자, 뭐 암보험 보장 이제 이건 끝났네.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계약이 해지되면, 아니 뭐 한 20년 동안 수십 년간 보험료 내놓고, 지금 암 걸리고 나서도 뭐 병원비도 못 받고, 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해약 환급금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해약 환급금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기존 계약 후에 내가 뭐 새로 상품 가입한다 그래도 지금 뭐 최근에 옛날에 가입했던 거랑 요즘 가입했던 거랑은 정말 보장이나 이런 것들이 하늘과 땅 차이고, 사실 보험료도 엄청난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크게 손해를 볼 수 있겠고, 특히나 지금 기업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계약자는 보험금을 전부 날릴 수도 있는 뭐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MG손해보험이 이제 국제화재로 해서 1947년에 설립되고 나서 세 번이나 이제 부실금융으로 뭐 이제 지정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서 기금 투입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자, 근데 어쨌든 2020년 이후에 MG손해보험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고, 자, 부실금융기관 지정 후에도 건전성 비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었는데, 자, 이게 지금 계속 매각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자, 예금보험공사도 자, 이렇게 되면 결국은 파산 청산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파산 청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파산 쪽에 지금 이야기가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 혹시 지금 여기가 파산 청산을 하더라도 계약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제3자 인수도 안 되는 상황에서 부분적으로만, 그러니까 뭐 괜찮은 계약만 우리가 가져가겠다. 자, 이런 회사가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리 금융당국이라고 하더라도 뭐 지금 다른 쪽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강제로 너희들이 그러면 이 뭐 MG손해보험에 있는 뭐 계약자를 다 데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뭐 실제로 심각한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은 뭐 이런 보험회사 같은 금융회사, 특히나 보험회사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한번 가입을 하면 평생, 뭐 내가 뭐 평생 보장을 받겠지, 이렇게 했던 것들인데, 실제로 파산이 된다 그러면 엄청난 파장이 있을 걸로 이렇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자, 결국 MG손해보험, 뭐 매각 불발 시에 파산한다 그러면 보험이 해지되고, 이렇게 되면 124만 명의 계약자들이, 자, 그런데 이게 뭐 지금 MG손해보험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전 금융권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예의주시해서 볼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뭐 MG손해보험이나 이런 쪽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상호금융 쪽에서 지금 이제 농협 상호금융이면 뭐 지역에 있는 이제 단위 농협들이 되겠는데, 자, 단위 농협들 같은 경우에도 저성장 위기 대응 때문에 비상 경영을 선포해야 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자, 그러니까 이제 농협 상호 단위 농협에 대한 뭐 건전성 위기, 부실 이런 것들은 제가 자세히 이전 영상에서 이제 살펴드렸는데, 이게 지금 갈수록 또 계속 심각한 상황들로 가고 있고요. 자, 그런데다가 오늘 상호금융 부실 폭탄 터진다, 뭐 이런 지금 보도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자, 주택담보대출 채무 불이행자들이 은행이나 보험사보다 어마어마하게 높은, 저도 이게 지금 잘못 봤나 싶었어요. 9.4%면 이게 주택담보대출인데 거의 10% 가까운 부실이라는 거는 이건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인데요. 자,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연합도 보도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상호금융, 그러니까 뭐 새마을금고라든지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단위농협, 자, 이런 쪽에 주택담보대출 이제 차주 채무 불이행 비율이 8월 기준 했을 때 이미 9.4%까지 올라와 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12월, 지금 1월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러면 이미 10%를 넘어섰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은행 2.1%, 보험사 5.3% 비교해보면 지금 뭐 은행 비교해서는 거의 뭐 4배 이상 지금 높은 상황이고, 뭐 보험사보다도 엄청나게 지금 높은 이런 상황인데, 자, 근데 최근에 상승폭이 계속 높은 수준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이제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8월 기준 했을 때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무려 5.2%나 되는데, 자, 은행하고 보험사가 한 4%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3년 전하고 비교해보면 이때 상호금융이 한 3%였던데 이게 5%까지 갔고, 은행 2.6, 이제 2.9였던 게 지금 4%로 가 있는데, 이거에 비해서 좀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겠죠. 어쨌든 5%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게 바로 이 시그널이에요. 지금 차주의 연령대를 보면, 소득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은 60대 이상.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퇴 시기나 아니면 은퇴에 이미 들어간 분들이 거의 46.4%나 됩니다. 50%에 가깝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은행을 보면 한 28%, 보험사가 30%인데 이거보다 60대 이상 비중이 높다라는 것도 앞으로 부실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이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다중채무자 비율 같은 경우에도 30%가 넘어가는데, 자, 다중채무자는 3개 금융기관 이상에서 이제 빚을 낸 분들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돌려막기도 힘들 정도의 한계 차주다,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런 분들이 30%나 되고요. 자, 보험사가 이거는 더 높습니다. 36.1%. 자, 보험사나 상호금융이나, 자, 이런 측면에서 보자라면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은행 22%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상황인데, 자, 이게 지금 계속 상승 국면에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은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그러면 보험회사, 지금 뭐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 단위농협 이런 데만 그러냐? 저축은행도 지금 심각한데요. 자, 구조조정 명령이 나왔죠, 지난달에. 자, 근데 지금 또 나올 것 같다. 자, 지금 4곳이 경영평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자, 지금 오늘 지금 연합에서도 저축은행 여러 곳이
취약 추가 통보가 나오게 되면 자, 적기 시정 조치 결국 구조조정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금융위원회가 지난달에 안국저축은행하고 라온저축은행에 대해서 적기 시정 조치를 부과해서 이제 강제 구조조정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게 또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앞으로도 이런 구조조정 저축은행이 계속 쏟아질 것 같다는 얘기가 지금 금융권의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당국하고 저축은행권에서 지금 나온 지금 얘기를 보면 자, 금융감독원이 지금 한 6월 말 기준해가지고 지금 저축은행 4곳을 대상으로서 경영 실태평가 최종 등급을 이미 전달한 걸로. 그래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자, 이곳들 4곳이 지금 4등급 뭐 가장 뭐 이제 낮은 등급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 대부분이 4등급이면 또다시 뭐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자, 이런 저축은행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10년 넘도록 없었던 저축은행의 희망퇴직도 결국 뭐 이제 처음으로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적자가 심화되면서 결국 업계 7위에 있는 페퍼저축은행이 희망퇴직을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뭐 보험회사 지금 파산 지금 상황에다가 지금 상호금융 쪽에 엄청난 지금 부실 상황들 또 저축은행 이런 상황들 특히나 지금 희망퇴직도 이제 본격화될 가능성이 뭐 소위 말하는 뭐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적자가 심화되면. 자, 결국 뭐 부동산 PF 부실에다가 신용등급 하락 뭐 3중고에 저축은행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건설업체들은 엄청나게 부도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실채권 1년 새에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뭐 이 PF 부실 문제는 지금 계속 잊을만 하면 나오고 하는데 결국은 이금융권뿐만 아니라 5대 은행도 실질적으로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NH농협은행 같은 경우에 건설업 쪽의 부실채권이 지금 뭐 2023년 3분기 916억이었던 게 24년 3분기에 1394억으로 무려 농협 같은 경우에 52.2%가 늘어났고요. KB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15.7%가 늘어났고 하나은행도 8%, 자, 신한은행도 무려 48.4%가 늘었는데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968%, 10배 가까이가 지금 늘어나서 자, 이렇게 지금 5대 은행 같은 경우에도 자, 건설업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5대 은행도 안심할 수 없는 이런 부실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보증기관들의 지금 문제도 심각한데요. 자, 지금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으면서 대위변제라는 건 대신 갚는 건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보증기관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오늘 지금 뭐 이제 국회 쪽에다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쪽에서 뭐 자료를 제출한 거니까 이제 정확한 자료가 되겠는데 자, 작년에 지역신용보증재단, 우리가 보통 지역신보라고 하는 여기에 대위 변제액이 무려 2조 한 4천억 가까이 늘어난 걸로 자, 그러면 이게 전년보다 무려 40.1%, 자, 1조 한 7천억이 2조 4천억까지 자,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자, 아시겠지만 신용 지금 보증재단 중앙회라는 게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금융기관 이제 지역신보 이쪽에서 이제 관리하는 기구 뭐 이게 다 연합한 기구인데 자, 대위변제라는 거는 자, 소상공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만약에 이 소상공인들이 빚을 못 갚으면 우리가 이 지역신보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보증을 쓰는 거죠. 자, 결국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돈을 못 갚으면 이 소상공인들이 빌린 빚을 이런 지역신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주는 거를 우리가 대위변제다. 자,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런 지역신보 같은 보증기관들이 소위 말하는 파산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대위변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이게 정말 만만치 않은 게요. 지금 중소기업 쪽의 대출 잔액이 그 팬데믹 전에 2019년에 한 742조 이것도 엄청난데 결국 팬데믹을 거치고 최근에 엄청난 경기 불황까지 겹치면서 지금 작년 10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1000조가 넘었었습니다. 지금 1084조 500억인데 46%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게 1000조가 터진다라고 하면 이거를 지금 보증기관들이 받아낼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고스란히 이게 은행권의 부실로 특히나 뭐 2금융권부터 터지겠죠. 자, 2금융권, 1금융권까지 완전히 진짜 또 한 번의 뭐 금융위기, 또 IMF 같은 심각한 금융권 위기가 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기술보증기금 문제인데, 이 기술보증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쪽에 대입연재액이 작년에 지금 1조 1,568억, 거의 뭐 한 엄청나게 이거 순증을 했는데, 이게 전년에 한 9천억 정도 됐던 게 결국 1조를 늘어났고 20.9% 늘어났는데, 이게 전체적으로만 보자라면 외환위기 때 IMF 때 98년이죠. 1조 31억이었는데 역대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를 넘어서는 시그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지금 이런 기술 지금 신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게 바로 중소기업은행. 자, 그러니까 국책은행인데 이제 중소기업 쪽에 많이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죠. 자, 그래서 중소기업 은행 쪽에 이제 부실채권 지금 증가세도 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3년 말에 3조 지금 1,900억 정도, 한 3조 2천억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 말에 4조 1,000억이면 와, 이것도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30% 넘게 늘어나면서, 자, 결국은 이렇게 모든 지금 뭐 국책은행들, 기업은행 같은 이런 국책은행들도 완전히 지금 이렇게 힘들어져가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괜찮냐?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 이제 이번 주, 오는 주에 이제 트럼프가 뭐 취임을 하고 나면 트럼프 쇼크 이야기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수출, 환율, 물가,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위기에 있으면서 정말 떨고 있는 금융시장. 자, 결국 기업이 무너지고, 이렇게 되면 개인이 무너지고, 모두 이런 자영업자든지 중소기업들 다 무너지면 마지막 지금 보루로 있는 은행마저도 거의 파산하는 이런 상황들이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트럼프 쇼크 때문에 이 금융시장의 위기,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환율 같은 외환 위기,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앞으로 펼쳐질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